68세 생일날 저는 가장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속이고 처가 식구들과 제주도로 며느리 모친의 환갑 잔치를 떠났다는 사실을요. 배신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가 아프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제 평생이 담긴 비단향 가게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 늙은 어미가 그들의 모든 말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공증 유언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속 시원한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8월의 대구는 정말 숨이 막히게 더웠어요. 제가 사는 이 중구 골목은 한낮에도 조용하죠. 아니, 조용하다기보다는 고요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이었죠. 골목 입구에서부터 우리 가게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벽돌 사이로 자란 이끼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들, 그리고 한때는 번성했을 작은 가게들의 녹슨 간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길을 걸으면서 저는 이 골목의 변화를 생각했어요. 30년 전만 해도 이 골목은 정말 활기찼었거든요. 아침이면 가게 문 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저녁이면 저녁장을 보러 나온 아줌마들로 북적였죠. 이 집에서는 떡볶이 냄새가 나고, 저 집에서는 짜장면 냄새가 났어요. 골목 어귀의 문구점에는 학교 끝나고 돌아온 아이들이 모여서 뽑기를 하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가게들 대부분이 문을 닫았어요. 떡볶이 가게는 5년 전에 문을 닫았고 문구점은 3년 전에 없어졌어요. 짜장면 집도 작년에 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폐업했죠. 이제 이 골목에서 영업하는 가게는 골목 입구의 쌀가게와 제 비단향뿐이에요. 제 가게 비단향 말이에요. 그 가게 셔터는 요즘 거의 내려져 있어요. 셔터에는 세월의 때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녹이 슬어서 빨간 녹물이 흘러내린 자국도 있었어요. 가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은 이 가게가 아직도 영업을 하는지조차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부동산 전단지가 셔터 틈새에 끼워져 있기도 했어요. 중구 주택상가 급매, 고수익 보장, 그런 문구들을 보면 씁쓸했죠. 가게 간판에 비단향이라는 글씨도 많이 바랬어요. 원래는 금색으로 반짝이던 글씨였는데 이제는 색이 거의 다 빠져서 희미하게만 보였어요. 우리 영감이 간판을 처음 달았을 때 자기야, 이 간판 보소. 우리 가게가 정말 있어 보이지 않소? 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게 기억나요. 그때는 정말 멋진 간판이었죠. 골목에서 제일 번쩍이는 간판이었어요. 저는 2층 살림집에서 1층 가게로 이어진 내부 계단을 천천히 밟고 내려갔어요. 계단 하나하나에도 추억이 서려 있었어요. 첫 번째 계단에는 우리 영감이 담배를 피우다가 떨어뜨린 불에 작은 자국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담배 끊으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하고 소리쳤죠. 영감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결국 담배를 끊지는 못했어요. 세 번째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우리 영감이 고치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결국 고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다음 주에 꼭 고칠 테니 조금만 참으소. 그게 영감의 입버릇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주는 오지 않았죠. 이제 저는 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좋아요. 영감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거든요. 다섯 번째 계단의 모서리는 어린 민준이가 뛰어내려오다가 부딪혀서 조금 깨져 있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6살이었는데 가게에서 뛰어놀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마에 호기계란만 하게 부어올랐었죠. 저는 민준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여덟 번째 계단에는 제 눈물 자국이 배어 있어요. 물론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는 선명해요. 민준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이 계단에서 엄마, 나 붙었어. 하고 소리쳤을 때 저는 이 계단에 주저앉아서 울었거든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 가게가 제 인생 전부였는데 8년 전에 영감을 보냈으니
이젠 저 혼자네요. 가게 공기에는 뽀얀 먼지 냄새랑 아직도 희미하게 비단 냄새가 섞여 있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 자동으로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신혼 초 우리 부부가 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의 그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 전에 우리가 모은 돈이 전부 300만 원이었어요. 영감은 비단향 가게 하나 하자고 했죠. 저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게를 해요? 하고 물었더니 영감은 자기 손재주 좋잖소.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 있소 하고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낡은 주택상가를 월세로 얻었어요.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이었죠. 당시에도 싼 편은 아니었어요. 나머지 200만 원으로는 중고 재봉틀 2대, 다리미 하나, 그리고 천몇 필을 샀어요. 그게 우리의 전부였죠. 가게 인테리어는 직접 했어요. 영감이 페인트 칠을 하고 저는 선반을 닦고 정리했어요. 손님들이 앉을 의자도 없어서 동네 헌가구점에서 낡은 의자 4개를 공짜로 얻어왔죠. 간판도 돈이 없어서 못 달았어요. 처음 6개월은 간판도 없이 영업했어요. 대신 큰 종이에 비단양, 한복 맞춤 제작이라고 손으로 쓴 걸 문에 붙여놨죠. 멈춰버린 재봉틀을 마른 헝겊으로 닦아냈죠. 이 재봉틀 우리 영감이랑 저랑 밤낮으로 돌렸잖아요. 이 재봉틀에는 우리 부부의 땀과 눈물이 그리고 희망이 배어 있었어요. 재봉틀 옆면에는 작은 흠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가위를 떨어뜨려서 생긴 자국이에요. 그날이 기억나요. 명절 전이어서 주문이 한꺼번에 밀려왔었어요. 열흘 동안 한복 20벌을 만들어야 했죠. 저희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어느 날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아서 졸고 있었고 손에서 가위가 스르르 떨어져서 재봉틀 옆면에 흠집을 냈죠. 우리 영감이 그때 놀라서 깨우더니 당신 쉬어야겠소. 내가 대신 할 테니 하고 제 손을 잡았던 기억이 나요. 저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하고 버텼지만 영감이 강제로 저를 2층 방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면서 1시간만 자고 와요 하고 말했죠. 저는 이불을 덮자마자 기절하듯이 잠들었어요. 1시간 뒤에 깼을 때 1층에서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감이 혼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얼른 내려가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다시 잠들고 말았죠. 아침에 깨보니 영감은 여전히 1층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안 자고요. 실에 찔리고 바늘에 찔려가면서 외아들 민준이, 걔가 지금 42이죠. 걔 하나 키웠어요. 민준이를 생각하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사랑과 원망이 동시에 밀려오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고 진통 15시간 끝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제 살과 피를 나눈 아이예요.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영감도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죠. 자기야, 우리 아들이요. 우리한테 아들이 생겼소. 영감은 신생아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어요. 출산 비용만 해도 80만 원이었는데 우리한테는 큰 돈이었죠. 그 돈을 마련하려고 영감은 밤낮으로 일했어요. 저도 출산 후 일주일 만에 가게로 내려와서 일을 다시 시작했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허리가 안 좋아요.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날씨가 추우면 더 심해지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출산 후에 무리하셨나 봐요. 이제 와서는 방법이 없어요. 하고 말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거든요. 우리 아들만큼은 우리처럼 고생 안 시킨다. 그게 우리 부부의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이 다짐은 민준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영감이 신생아실에서 민준이를 보면서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죠. 자기야, 우리 아들만큼은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맙시다. 이 아이는 공부 잘해서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편하게 살게 해줍시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가 고생해서라도 아들은 편하게 살게 해줘요. 그게 우리의 맹세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정말 악착같이 살았죠. 민준이가 돌이 됐을 때 다른 집들은 돌잔치를 크게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조촐하게 집에서만 했죠. 떡 한 시루랑 미역국 그리고 수수팥떡 정도만 준비했어요. 친척 몇 명만 불렀고요. 제 마음은 아팠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호텔에서 돌잔치를 하는데 우리 민준이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우리 영감이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자기야, 괜찮소. 돌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한 거요. 하고 위로했어요. 그 말이 맞았죠. 돌잔치는 하루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평생이니까요. 민준이 초등학교 때는 과외를 시작했어요. 동네 다른 애들이 두세 개씩 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민준이만 방과 후에 가게로 와서 숙제를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주문이 밀려도 밤을 새워서라도 마무리했고 명절 때는 쉬지 않고 일했죠. 중학교 때는 과외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죠. 그 돈을 마련하려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대문 시장에 천을 사러 다녔고 우리 영감은 밤 12시까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민준이가 입시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 한 달 학원비가 무려 80만 원이었어요. 저희 월 수입의 거의 절반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만 가면 그때부터는 편하게 살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주문이었어요. 민준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 부부는 비단양 가게 안에서 손을 잡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자기, 우리 해냈소. 우리 영감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삼겹살을 사다가 가게 작업대 위에서 간소하게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저는 뭐 전형적인 대구 여자죠. 참고 헌신하고 남편이랑 자식 위해서 나 하나쯤 돌보지 않는 걸 미덕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렇게 유교적인 가치관에 매여 살았죠. 제 어머니도 그랬고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자는 희생하는 거고 엄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제 옷은 늘 낡았어요. 새 옷을 사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손님들한테 한복을 지어주면서도 정작 제 옷장에는 30년 된 옷들만 가득했죠. 옷에 구멍이 나면 깊고 색이 바래면 그냥 집에서만 입었어요. 미용실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어요. 머리카락이 길어지면 그냥 영감이 대충 잘라줬어요. 거울을 보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가끔 숙자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하고 연락하면 저는 늘 미안해, 가게 일이 있어서라고 거절했어요. 실제로는 그 영화표 값 5천 원이 아까웠던 거죠. 그 돈이면 민준이 참고서 한 권을 더 사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았어요. 제 꿈도, 제 즐거움도, 제 행복도 모두 뒤로 미뤘죠. 나중에 민준이가 다 크면 그때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설 전날 밤, 저는 집 안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거실을 쓸고 닦고, 방마다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도 반짝반짝하게 닦았어요. 민준이네가 묵을 방에는 새 이불을 꺼내서 펼쳐놓고 손자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도 몇 개 샀어요. 애호박전, 당근전, 버섯전, 동태전, 전만 5종류를 만들었어요. 각각 한 접시씩 총 5접시나 됐죠. 냉장고에 넣어두니 냉장고가 꽉 찼어요. 콩나물,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나물도 4가지를 준비했어요. 탕국도 끓였고 갈비찜도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도 혹시 빠뜨린 게 있나 싶어서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너무 설레어서 잠이 잘 안 왔어요. 명절 며칠 전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설 사흘 전이었어요. 저녁 7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죠. 아, 내려오는 시간 알려주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며느리. 어머님, 지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미안해하는 듯한 목소리였죠.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이번 설에는 서울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진심이 담긴 것 같았고요. 아버지가요? 무슨 일이세요? 많이 편찮으세요?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머니도 계속 병원에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서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가 설명했어요. 사돈이 편찮으시다는데 어떡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어요. 사돈 어른이 아프시다는데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우리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명절도 제쳐두고 달려갔었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가봐야지. 아이고, 사돈 어른 괜찮으실까? 저는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켜봐야 한대요.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럼 얼른 가봐야지. 나는 괜찮다. 정말 괜찮으니 얼른 가봐라. 그렇게 오히려 며느리를 다독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지연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환자가 우선이지. 사돈 어른 잘 모시고 와. 민준이한테 엄마가 괜찮다고 전해줘.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음식 재료들을 바라보면서요. 냉장고 안 가득한 그 재료들, 부엌에 쌓여 있는 접시들,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방들. 에휴,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사돈이 편찮으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다음 명절에 보면 돼지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차례를 지냈죠. 설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습관이 무서운 게 명절 아침에는 자동으로 일찍 깨더라고요. 일어나서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설날이구나. 혼자 차례를 지내야 하는구나. 씻고 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음식들을 하나씩 꺼냈죠. 전, 나물, 탕국, 갈비찜. 며칠 동안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제사상을 차렸어요. 우리 영감 사진 앞에 음식을 올렸죠. 조기는 머리가 동쪽을 향하게 놓고 과일은 홍동백서로 배치하고 나물은 종류별로 담았어요. 영감이 살아계실 때 가르쳐 준 대로요. 제사상은 정성이 중요한 거요. 대충 차리면 조상님이 아시오. 영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상을 다 차리고 나니 혼자 보기에는 너무 풍성했어요. 이 많은 음식을 누가 다 먹나 싶었죠. 하지만 이미 만들어 놓았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서 절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배, 제배. 절을 하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영감, 우리 민준이가 못 왔어요. 처갓집에 급한 일이 생겼나 봐요. 당신도 이해하시죠? 사진 속 우리 영감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자도 보고 싶었는데, 민준이 얼굴도 보고 싶었는데, 혼잣말을 하면서 저는 계속 울었어요. 눈물이 제사상 위로 떨어질까봐 고개를 뒤로 젖혀야 했어요. 차례를 마치고 저는 제사 음식을 조금씩 떠서 상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설날 아침 식사였죠. 동그랑땡을 하나 입에 넣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서 삼키기도 힘들었죠. 산더미처럼 쌓인 저는 이웃들이랑 나눠 먹고요. 차례를 지내고 나니 정말 음식이 너무 많았어요. 혼자 먹기에는 턱없이 많은 양이었죠. 접시에 담아서 옆집 할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아이고, 숙자 씨, 이렇게 많이.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만들었어? 옆집 할머니가 놀라면서 받았어요. 네, 원래 아들네가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못 와서요. 할머니 드세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동정하는 눈빛이었죠. 아이고, 그래? 명절에 혼자 계셨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지 그랬어. 할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저는 얼른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래층 아주머니한테도 갖다 드렸어요. 아줌마, 이거 좀 드세요. 제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요. 어머, 고마워요. 숙자 씨, 근데 명절에 혼자 계셨어요? 아주머니도 똑같이 물었어요. 네, 아들이 바빠서 못 왔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요. 아주머니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더 슬펐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동정을 봤어요. 명절에 혼자 있는 저 할머니. 그런 눈빛이었죠. 자식이 있어도 혼자 명절을 보내는 불쌍한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더 싫었어요. 동정받는 게 너무 싫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써 웃었어요.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그렇게 말하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늙고 초라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축 처진 억. 나 이렇게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은 한 보름쯤 뒤에 알게 됐어요. 설이 지나고 보름쯤 됐을까요? 저는 동네 친구 경이랑 찜질방에 갔어요. 경이는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평생을 이 동네에서 함께 살았죠. 경이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정말 활달하고 사교적이에요. 동네 소식은 경이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죠. 찜질방에 가면 우리는 보통 한증막에서 땀을 빼고 그 다음에 휴게실에서 식혜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숙자야, 너 설날에 혼자 보냈지. 힘들었겠다. 경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괜찮았어. 혼자 있는 게 이제 익숙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동네 친구가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그나저나 숙자야, 너희 며느리 SNS 하더라? 경희가 갑자기 물었어요. SNS? 인스타그램 그거?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SNS를 안 하거든요. 숙자야, 이거 너희 아들 며느리 아니냐? 경희가 핸드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너희 며느리 친구가 나랑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가 며느리 SNS 보여줬거든. 너희 아들네 맞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라나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친구가 내민 화면 속에는 우리 민준이, 지연이, 그리고 손자가 두꺼운 스키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민준이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연이도 환하게 웃고 있었고 손자는 아빠 어깨 위에 올라타서 V자를 그리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선글라스를 쓰고 밝게 웃고 있었죠. 배경은 눈 덮인 강원도 스키장이었고 며느리 친정 식구들까지 다 함께였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며느리의 부모님도 보였어요. 며느리의 아버지는 건강해 보였어요. 스키복을 입고 스키를 들고 있었죠. 편찮으시다던 그분이 말이에요. 며느리의 오빠로 보이는 사람과 그 가족들도 함께였죠. 오빠의 부인과 아이들도 보였어요. 총 10명쯤 되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스키복을 입고 스키장 리프트를 배경으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글귀가 있었어요.
가족 스키 여행 데이, 최고의 설 연휴, 가족 여행, 스키장, 행복한 설날, 그리고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설 당일, 정확히는 설날 오후 2시였죠. 그리고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제가 혼자 제사를 지내고 혼자 울고 있을 그 시간에 그들은 강원도 스키장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던 그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사진을 더 보니 그들이 묵은 숙소도 보였어요. 고급 콘도였어요. 사진 속 지연이가 올린 다른 게시물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특급 호텔 콘도, 설날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니 하는 글이 있었어요. 사돈댁이랑 스키장 갔나 보네. 보기 좋다. 경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온 가족이 같이 여행 가는 거 보기 좋잖아. 숙자 너는 아들네가 처갓집 갔다고 했지? 아, 이렇게 놀러 간 거였구나. 친구 말에 애써 웃어 보였죠. 그러게 좋겠네.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활동적이어야지.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경희가 눈치챌까봐 억지로 웃었죠. 그래도 숙자 너는 섭섭하지 않아? 설날에 혼자 있었잖아.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나이 들면 혼자 있는 게 편해. 시끄러운 것보다 낫지. 저는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경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동정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 먼저 갈게.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렇게 말하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심장이 정말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찜질방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길가 벤치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사돈이 편찮으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저를 속이면서까지 그들은 스키장에 갔던 거예요. 저는 그들이 미안해하는 줄 알았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저와 명절을 보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저보다는 스키장이 더 중요했던 거죠. 저보다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 노는 게 더 즐거웠던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배신감을 느끼는 건지, 제 감정조차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설날에 만들었던 전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었어요. 비닐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둔 거였죠. 그 전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일기장에는 그냥 괜찮다, 바빴겠지, 그렇게만 적고 덮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써온 일기장이었죠. 파란색 표지에 꽃무늬가 그려진 20년도 더 된 일기장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어요.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배신감을 느끼는 건지, 제 감정조차 정리가 안 됐거든요. 결국 저는 그냥 짧게 적었어요. 오늘 민준이네가 강원도 스키장에 갔다는 걸 알았다. 괜찮다. 바빴겠지.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나는 이해한다. 하지만 가슴이 아프다. 정말 아프다. 글자는 눈물에 번져서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서 글자가 번지고 잉크가 퍼졌어요. 저는 그 번진 글자를 보면서 또 울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침묵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민준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알고 있다고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기로 했어요. 모른 척 하기로 했죠. 그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설이 지나고 며칠 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하다고. 대신 이번 추석에는 꼭 내려가겠다고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니, 설에 못 가서 정말 죄송했어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편찮으셔서요. 대신 이번 추석에는 꼭 내려갈게요. 약속해요. 손자도 할머니 엄청 보고 싶어 한다고요. 정말이에요? 우리 손자가.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손자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약해지거든요. 네, 맨날 할머니 언제 보냐고 물어봐요. 이번 추석에는 꼭 데리고 갈게요. 저는 그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또 여름을 보냈어요. 그래, 알았다. 추석 때 보자. 할미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마.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오겠지. 설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추석에는 꼭 오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달력을 펼쳤어요. 설날부터 추석까지 한 칸 한 칸 X 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추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세어가기로 한 거죠. 2월, 3월, 4월. 달력의 날짜들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여름이 왔고 대구의 무더위가 시작됐어요. 저는 더위를 이겨내면서 추석만을 기다렸어요. 추석 연휴가 다가왔죠. 추석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다시 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설날보다 더 신경을 썼어요. 이번에는 꼭 온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겠지. 며칠 전부터 시장을 보고 우리 민준이랑 손자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온갖 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갈비는 제일 좋은 걸로 샀어요. 한 근에 5만 원이나 하는 LA 갈비였죠. 비쌌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갈비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잡채도 정성껏 만들었어요. 당면을 삶고 시금치, 당근, 표고버섯, 양파를 하나하나 채 썰었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우리 손자가 이거 먹고 할머니 요리 맛있다고 하는 거 보고 싶어. 1층 비단양의 넓은 작업대가 거대한 조리대가 된 거죠. 재봉틀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작업대 위를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동그랑땡, 호박전, 버섯전, 동태전, 김치전 5가지 전을 준비했어요. 1개, 2개, 3개. 전을 부치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이번에는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그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요리를 했어요. 손가락에 기름 화상도 입고 등도 아팠지만 저는 웃으면서 일했어요. 영감, 이번에는 민준이네가 온대요. 치미는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당신도 기쁘시죠? 그런데 추석 이틀 전이었어요. 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 도착 시간 알려주는 거겠지. 여보세요. 며느리? 어머님. 또 그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설마, 또, 어머니, 정말 어떡하죠? 무슨 일이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애아빠 회사에 갑자기 급한 프로젝트가 터지고 설상가상으로 애가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영재 학술 캠프에 선발됐대요. 영재 학술 캠프?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네, 전국에서 똑똑한 아이들만 선발하는 캠프래요. 저희 손자가 뽑혔어요. 그게 나중에 입시에 그렇게 중요하다네요. 입시. 저는 그 단어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손자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애를 데리고 서울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요. 그럼 추석에도 못 온다는 거니?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어요.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정말 가고 싶은데 아이 미래가 걸린 일이라서요. 제가 잠시 숨을 삼켰어요. 숨을 쉬려고 했는데 공기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또다시 그 배신감이 밀려오는데 손자의 미래라잖아요. 입시라잖아요. 어머님, 괜찮으시죠? 어머님,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왔죠. 그 말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손자의 미래,
입시. 그 앞에서 제 외로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뭐라고 손자의 미래를 망치겠어요. 제가 뭐라고 입시에 방해가 되겠어요. 그래, 손자 장래가 중요하지. 중요하고 말고. 저는 마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도 이제 믿을 수 없었어요. 할미는 괜찮다. 신경 쓰지 말고 잘 다녀와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내려갈게요. 그래, 알았다. 저는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이미 반죽해 놓은 송편소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테이블 위에는 송편소가 큰 그릇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깨랑 설탕이 달콤하게 버무려져 있었죠. 저는 그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깨랑 설탕이 달콤하게 버무려져 있었죠.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봤어요. 달았어요. 하지만 제 입안에서는 쓰기만 했죠. 아무리 달아도 제 마음의 쓴맛을 덮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텅 빈 1층 가게에서 저 혼자 송편을 빚었어요. 밤 10시가 넘었어요. 가게는 고요했고 저 혼자였어요. 멈춰있는 재봉틀 옆에 앉아서 송편을 빚기 시작했어요. 반죽을 떼어내서 동그랗게 빚고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만들고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였어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생각하면 너무 아플 것 같았거든요. 하나, 둘, 셋. 송편이 점점 쌓여갔어요. 10개, 20개, 30개.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혼자 먹을 건데 말이에요. 눈물이 반죽 위로 떨어질까봐 고개를 몇 번이나 뒤로 젖혀야 했네요. 송편을 빚다가 눈물이 났어요. 주르륵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죠. 혹시 눈물이 반죽 위로 떨어질까봐 저는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이 귀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목으로, 어깨로 눈물이 흘렀죠. 저는 그렇게 울면서도 손은 계속 송편을 빚었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손자가 중요하니까. 손자 미래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송편을 빚고 또 빚었어요. 다음 날 아들한테서 짧은 문자가 왔더라고요. 추석 하루 전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하다고. 대신 어머니 생신 때는 저희가 꼭 내려가서 크게 축하해 드리겠다고요. 생신. 제 생일은 8월이에요. 추석에서 한 달도 안 남았죠. 생신 때는 온다고?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며느리도 그러자고 했다면서요. 며느리도 동의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진짜일까 아니면 또 거짓말일까? 저는 의심이 들었지만 또다시 희망을 가지기로 했어요. 저는 생신이라는 그 두 글자에 또다시 희미한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생신 때는 오겠지. 엄마 생일인데 그건 꼭 챙기겠지. 설도 못 왔고 추석도 못 왔으니 생일만큼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네, 알았다. 생신 때 보자.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달력을 펼쳐서 제 생일에 큰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번에는 진짜겠지. 이번에는 꼭. 방금 전엔 따끈한 송편을 접시에 담아서 이미 식어버린 우리 영감 사진 앞에 먼저 올렸네요. 추석날 아침 저는 혼자 차례를 지냈어요. 또다시요. 송편을 쪄서 영감 사진 앞에 올렸어요. 영감, 또 혼자예요. 민준이가 또 못 왔어요. 이번에는 손자 캠프 때문이래요. 당신 섭섭하시죠? 저도 섭섭해요. 정말 많이. 사진 속 영감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영감 사진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번 추석도 저는 혼자였어요. 그리고 정말 며칠 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알게 됐어요. 의료보험 서류 때문에 동사무소를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동네 후배가
저를 조용히 창고 뒤로 부르는 거예요. 저기, 숙자 언니. 혹시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언니 재산 관리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 후배가 망설이더니 말해주더군요. 며칠 전에 두 분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재산 관련 서류를 대신 처리해야 한다면서요. 숙자 언니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랑 토지대장 같은 재산 서류를 전부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저는 동사무소를 나오면서 다리가 풀려서 길가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들은 저를 몸이 안 좋은 노인으로 몰아가면서 이미 행동을 개시했던 거예요. 그날 저는 제 아들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게 된 거죠.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비단양 1층에 앉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때 제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우리 영감의 흑백 사진에 머물렀어요. 숙자야, 내가 집이랑 가게 전부 당신 이름으로 해놨소. 아들 녀석 앞으로 해주면 당신 늙어서 행여나 괄시받을까봐. 이 비단양이 당신을 지켜줄게요. 우리 영감은 모든 걸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어루만지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다 마를 때쯤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차올랐어요. 남편이 제게 남겨준 건 제 존엄성이었고 제가 싸워야 할 이유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곱게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제가 향한 곳은 우리 영감이랑 제가 자주 찾던 골목 안쪽에 있는 허름한 법무사 사무실이었죠. 제 재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을 제 뜻대로 정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님은 공증유언장의 힘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공증인 면전에서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유언장은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식들이 유류분 외에는 거의 이의를 제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저는 곧장 문구점으로 갔어요. 두꺼운 노트 한 권이랑 녹음이 된다는 최신형 볼펜을 하나 샀죠. 그렇게 저의 기록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부터 아들과 며느리에게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녹음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전부 캡처해서 인쇄했고요. 그리고 저는 제 편이 되어줄 조력자를 찾아 나섰어요.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님을 찾아갔죠. 저는 최 회장님께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런 후레자식들을 봤나? 숙자 씨,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주겠소. 며칠 뒤 저는 최 회장님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어요. 저는 가장 단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공증인과 2명의 증인 앞에서 제 마지막 뜻을 녹음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저의 공증유언장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공증유언장을 작성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그들이 다시 비단양을 찾아왔더군요. 이번에는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가짜 사과를 늘어놓았죠. 며느리의 손에는 값비싼 동양난 화분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이 집 안 팔아도 돼요. 하지만 며느리가 재빨리 말을 이었어요. 대신 어머니, 이 비단양 집을 담보로 저희가 대출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수였어요. 담보로 잡아서 빚더미에 앉히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려다보는 그 두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너희가 이럴 줄 알았다. 이 집은 담보로 잡힐 수 없다. 너희는 더 이상 이 비단양에 손댈 수 없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며칠 전에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왔다. 내가 공증유언장을 작성했거든. 이 비단양, 내 전 재산은 너희에게 한 푼도 가지 않는다. 이 집과 가게는 대구 지역의 전통 한복 기술을 보존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재단을 만드는 데 쓰일 거다. 재단의 이름은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을 생각이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아들을 놔두고 그걸 생판 남 좋은 일에 다 기부한다고요? 그때 저는 그동안 기록했던 노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죠. 작년 설
사돈이 아프다던 날, 너희는 강원도 스키장에 가 있었지. 동사무소에서는 내가 아파서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며 내 재산 서류를 떼려고 했더구나. 그리고 저는 그 녹음기 볼펜을 눌렀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어차피 나중에 다 제 차지가 될 거 아닙니까? 이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이 집 하시고 그 돈 저희한테 빌려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도구로 여겼지. 이제 너희는 너희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라. 다시는 여기 올 필요 없다. 민준이와 지연이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도망치듯 비단양을 빠져나갔죠. 저는 그들이 가져온 동양난 화분을 골목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 버렸어요. 쨍그랑 화분이 깨지는 소리가 제 속을 시원하게 울려 퍼졌네요. 수개월이 흘렀어요. 처음엔 정막이 불안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자유였어요. 더 이상 거짓된 희망에 매달리지 않아도 됐죠. 그렇게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날이 왔어요. 저는 비단양의 셔터를 활짝 열었어요. 가게를 다시 열기로 마음먹었죠. 전통 한복이랑 자수 무료 강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든 노인들이 찾아왔고 금방 소문이 퍼져서 젊은이들도 오기 시작했어요. 디자인 전공 대학생도 K컬처에 빠진 외국인 유학생도 찾아왔죠. 비단양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잊혀가던 전통에 새숨을 불어넣는 공간이 되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나는 그냥 민준이 엄마가 아니라 장인 김숙자였구나. 어느 날 저녁, 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빼앗으려 했던 건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영감이 남긴 유산이었고, 제 평생의 기술이었고, 제 자존감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낸 거고요. 저는 가게 불을 끄고 2층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대구의 밤거리가 참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네요. 김숙자 여사의 삶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줘요. 부모는 자식의 삶을 위한 도구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생 쌓아온 가치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죠. 진정한 해방은 결국 자신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